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실화랍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6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면서 연봉을 꽤 받고 있어요. 좀 다른 게 있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 하나 있단 거예요. 강남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라 월세 수익도 괜찮고요. 저의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학과 MT에서 처음 남편을 봤어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말도 재밌게 잘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도 대출 받아가며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몰래 도시락을 싸서 놓고 가기도 했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자리가 났다며 소개해 주기도 했죠.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저를 여자로 보진 않는 것 같았어요. 어디까지나 좋은 친구였죠. 졸업 후에도 저는 남편을 잊지 못했어요. SNS로 가끔 근황만 확인하곤 했죠.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나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이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진도 빨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났을 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 현규, 너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남편은 여전히 말끔하고 잘생겼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사 일이 많이 고된 것에 반해 벌이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간 나도 성공하겠지.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멋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죠. 그럼 다시 만난 기념으로 내가 저녁 살게.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남편도 제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늘 제가 계획하고 비용까지 부담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뮤지컬도 보고 주말엔 호텔에 머무르곤 했죠. 그것뿐인가요? 생일 선물로 명품 지갑을 사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기뻐했어요. 크리스마스엔 최신 핸드폰을, 1주년엔 명품 시계를 선물했더니 처음엔 이건 너무 비싸, 부담스러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의 호의와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정장이 너무 낡아서 새로 하나 사줄 수 있을까? 자기야, 나 저번에 자기랑 같이 갔던 레스토랑 가족들이랑 가보고 싶은데 혹시 이용권 선물해 줄 수 있어? 저는 또 그걸 바보처럼 전부 들어줬죠.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쯤 사귀었을 때 남편이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널 꼭 만나보고 싶대. 이번 주말 어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최고급 룸이었죠.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고요. 어머님께는 명품 스카프를, 아버님께는 고급 양주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글쎄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어서 와요. 근데 딱 봐도 나이가 우리 아들보다 많아 보이는데? 첫마디부터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현규 씨와는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 아유, 뭐 요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지. 우리 땐 무조건 어리고 조신한 여자가 최고였는데. 아이,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친구들은 벌써 부장인 애들도 있던데.
회사 체계를 모르면서 하는 말 같았어요. 당시 32살의 대기업 과장이면 빠른 편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 하나 있어서 월세 수입도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건물? 어디에 있는 건물이야? 역 근처 상가 건물인데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 복이 많네. 대기업의 건물주라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한껏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례했죠. 근데 말이야.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남자가 기 죽는다? 남편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래야 해. 알겠지? 피부 관리 안 해? 여자가 좀 가꾸고 다녀야지. 우리 아들과 어울리려면. 어머, 생선 발라먹는 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은 예절을 중요시하는데.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저를 전혀 감싸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원래 그래. 아기는 없어. 라고 변명했죠. 웃긴 건 그 후로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데이트에 끼어들었어요. 아들아,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며느리감 될 사람인데 더 가까워지면 좋지. 그렇게 따라온 시어머니는 늘 비싼 것만 골라 먹고 쇼핑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계산하게 했죠. 며느리 될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한 번은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매장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어머, 이 가방 너무 예쁘다. 근데 300만 원이네?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눈치를 주기에 결국 제가 사드렸죠. 어머, 정말? 우리 예비 며느리가 최고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요즘 좋다는 그 브랜드 있잖아. 한 세트에 50만 원 하던데. 겨울 코트를 새로 사야 하는데 며느리가 하나 사주면 평생 고맙게 입을 텐데. 정작 저한테는 돈 좀 아껴 써. 낭비하지 말고. 라고 잔소리하면서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의 요구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단은 당연히 해와야지. 우리 집안이 양반 가문인데 적어도 5천만 원은 해야 체면이 서지. 예물은 1캐럿 다이아 세트로 해야 해. 우리 친척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할 거야. 패백 음식도 다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 알지? 시댁 어른들 선물도 다 따로 준비해야 해. 저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안 해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요즘이 어때서?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그런데 정작 함값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함값이냐며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죠. 신혼집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여자가 해오는 거지. 우리 아들은 돈이 없잖아. 전세 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전제품도 다 새 걸로 장만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차도 하나 사줘. 남편이 낡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 말이 맞아. 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나 결혼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셔.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엄마가 이렇게나 원하시는데 엄마가 집안일 도와주시면 너도 편하잖아. 저는 정말 싫었지만 남편이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우선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그런 걸 듣고도 결혼을 무르지 못한 제가 참 바보 같네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됐어요. 결혼식은 무조건 특급 호텔이야. 가든 웨딩? 뷔페? 그런 싸구려는 안 되지. 하객은 우리 쪽이 300명인데 너희는 몇 명이나 되니? 제 쪽은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합쳐서 50명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친척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50명? 그것밖에 안 돼? 초라하네. 우리 쪽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이다.
그러면서 비용은 반반 내자고 하더라고요. 하객 수는 6배 차이가 나는데 말이에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야지. 뭐 한 달 정도? 우리 아들이 예전부터 유럽 여행을 그렇게나 가고 싶어 했었거든. 비용이 좀 들겠지만 며느리가 능력 있으니까. 결국 저는 예단 예물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5억, 가전제품과 혼수 5천만 원, 호텔 결혼식 비용 7천만 원, 유럽 신혼여행 3천만 원까지 총 7억이 넘는 돈을 결혼에 쏟아부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과 다름없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사실 우리가 며느리 집안을 많이 봐준 거야. 부모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얼굴도 그저 그런데 그래도 금전적으로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이 희생한 거지. 근데 며느리가 예단도 짜고 예물도 그저 그래. 건물주라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싶더라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만 이미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막 20살이 됐을 무렵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불행 중 다행으로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금이 있었고 작은 건물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명절 때 혼자 차례상을 차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시댁이라도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날 테니 외롭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죠. 드레스도 3벌이나 준비했고 부케도 특별 주문 제작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설마 했던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저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좀 더 젊고 예쁜 아가씨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경제력은 있으니까 우리 아들 고생은 안 시키겠죠. 심지어 주례 선생님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돈은 좀 있는 것 같으니 잘 살겠죠. 저희 쪽 하객들은 다들 어이없어 했죠. 친구들은 너 정말 저런 시어머니랑 살 거야?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제안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아버님은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며 원래 집에 계셨고 정말 어머니만 쏙 들어오셨죠. 처음엔 집안일 도와주러 왔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야, 아침밥은? 나 배고파. 청소는 언제 할 거야? 집이 난장판이지 않니?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유부녀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꼴이 된 겁니다. 출근하는 아침에도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 빨래도 제가 했어요. 여자가 요리를 이거밖에 못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다시 해야겠다. 뭘 해도 잔소리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라고만 했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남편도 시모와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팀 회식하는데 2차로 집에서 하면 안 될까? 한 10명 정도 올 것 같아.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당신이 요리 잘하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넓으니까 동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서 그래. 결국 저는 급하게 장을 봐서 10명분의 안주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온 사람들은 10명이 훌쩍이 넘는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기어코 끼어들어서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뒷바라지는 잘한다니까. 아니, 돈으로 하는 거니? 돈바라지인가? 되지도 않는 농담에 제 욕을 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동료들은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셨고 집은 엉망이 됐어요. 다음날 청소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죠.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동료들이 집 괜찮다더라. 다음에 또 해줄 수 있지? 음식 좀 더 신경 써서 라고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회사에서 우리 집사람이 건물주라 돈 걱정 없다 라며 허세를 부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공짜 술자리를 기대하며 왔던 거죠. 완전히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금전 요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가야, 백화점에 갔는데 코트가 너무 예쁘더라. 50만 원이던데 하나 사줄 수 있어? 처음엔 어머님의 환심을 사고 싶어 예쁨 받고 싶어 사드렸죠.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요즘 좋다는 브랜드 세트가 80만 원이래.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회비가 모자라 30만 원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100만 원이래. 보험이 안 된다네. 어머님한테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아예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데 용돈은 있어야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남편한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당신이 여유 있잖아. 엄마 그 정도 용돈도 못 드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인데.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20명 넘게 모이는데 음식 준비부터 선물까지 모두 저한테 떠맡겼거든요. 건물주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땐 며느리가 3일 전부터 와서 준비했어.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맞추려고 음식을 많이 하면 정작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했어. 아우 낭비야 라고 흉을 봤죠. 게다가 동네에서도 저를 이용해 허세를 부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거든. 돈이 썩어나서 나한테 용돈도 매달 200만 원씩 줘. 명품 가방? 며느리가 사줬지. 이번엔 또 뭐 사달라고 할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았어요. 사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줬던 건지. 이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반쯤 됐을 때였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님처럼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둔 것 같은데. 서랍장에 보관해둔 현금 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거래처해줄 계약금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여보, 혹시 내가 둔 돈 못 봤어? 아니, 전혀. 엄마한테도 물어봐. 시어머니는 극구 부인했어요. 돈? 무슨 돈? 네가 깜빡한 거 아니야? 요즘 정신없어 보이던데. 시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찾아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쓰레기통에 제가 잃어버린 돈 봉투가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설마... 불안한 마음에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아마도 시모는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참기로 했어요.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그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리석게도 그냥 용돈 드린 셈 치기로 했죠. 대신 중요한 물건들은 금고를 사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 이번엔 제 보석함이 털렸죠.
어머님,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왜? 내가 도둑이라도 된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번에도 CCTV를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제가 외출한 사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다행히 금고는 열리지 않았지만 화장대 위에 금반지 2개가 사라진 상태였죠. 여보, 어머님이 내 물건 가져가시는 것 같아. 에이, 설마 네가 잘못 본 거야. 남편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부모님 제사 때였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 중에 어머니의 금팔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눈물이 났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유품마저 훔쳐간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죠. 경수가. 아니, 나 오늘 좋은 거 구했거든. 금팔찌인데 빈티지스럽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 한 500만 원 할 것 같은데? 싸게 200만 원에 줄게. 어때? 제 어머니의 유품을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죠.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고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그래서 CCTV 영상을 모두 백업해두고 시어머니가 가져간 물품 목록을 작성해뒀어요. 현금 500만 원과 금반지 2개, 그리고 어머니 유품 금팔찌와 그 외 잡다한 물건들, 총 1,500만 원어치가 넘는 물건들을 훔쳐간 거죠. 그렇게 조금씩 복수를 계획하던 중에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임신을 한 겁니다.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잠시, 저는 아이를 가진 기쁨에 취했습니다. 남편과 기쁨을 나누고선 시어머니께 알렸어요. 정말? 드디어 우리가 손주를 보는구나. 그 못된 시어머니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아들이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 병원은 제일 좋은 데로 가야 해. 돈은 아끼지 말고. 태교도 중요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봐야 하는 거 알지?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슬쩍 집안일은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입더 시심해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데도 밥상 앞에서 밥맛 떨어지게 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민하고 힘든데 어머님의 폭언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곧 우리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참은 탓일까요? 임신 4개월 때 갑작스럽게 출혈이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아기는 이미 죄송합니다. 아기가 심장이 멈췄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방 안에 콕 박혀 며칠 동안 울기만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애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네. 병원 제대로 다닌 거 맞아? 비싼 병원 다닌다더니. 위로는커녕 저를 탓하기만 했죠. 심지어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못 가지더라고. 돈만 많은 게 무슨 소용이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반쪽짜리지. 요즘은 우리 아들 재혼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유산의 슬픔도 컸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상사가 골프 치자고 해서.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왜 그땐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아마도 자존감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다 제가 지은 죄가 많고 잘못을 해서 그런 거라고 자책해서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오랫동안 손을 떼고 있던 안방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특급 호텔 50만원, 여성 의류 판매장 200만원, 티파니 300만원.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 그거 거래처 접대했어. 중국 바이어가 여자라서. 티파니에서 300만원짜리 샀는데?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산다고? 아, 그것도 바이어 선물이야. 큰 계약건이라서 특별히. 분명 의심했지만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남편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차에서 여자 액세서리를 발견했거든요. 아니, 몰라. 외근할 때 회사 여직원을 잠깐 태웠는데 그때 떨어뜨린 건가? 남편의 변명은 점점 구차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이 지난 밤이었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가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더 좋은 호텔 가자. 내년에 약속했던 발리 여행도 어서 계획 함께 짜보자.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려고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쉽게 열렸죠. 문자함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이뻐. 오빠가 더 잘해줄게. 사랑해. 선물 고마워. 오빠 최고야. 사진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 내연녀는 20대 초반의 젊고 예쁜 여자. 제가 사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제가 사준 정장을 입은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릴수록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부인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이런 거 눈치 못 채. 근데 왜 당장 이혼 안 해? 조금만 참아. 재산 분할 받으려면 좀 더 있어야 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있는 거 힘들지? 힘들지. 부부가 뭐 사랑 때문에 사나 정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지. 6개월.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유산으로 힘들어할 때도 우울증으로 약 먹을 때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문자 내역도 지우지 않았을까요? 저의 믿음과 사랑을 남편은 무시했고 오히려 바보 천치로 봤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도 안 나왔거든요. 대신 제가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게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던 걸 깨달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몰래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죠. 상담 결과는 다행히도 희망적이었습니다. 건물은 혼전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진 몰랐는데 확실한 게 필요했거든요. 탐정 측은 일주일 만에 완벽한 증거를 가져왔어요. 호텔 출입 사진, 데이트 사진, 심지어 동영상까지. 그러나 중에 저에겐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임신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했던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고민만 했던 저에게 온 마지막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이런 아빠지만, 아니,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겠죠.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임신 이야기는 비밀로 했습니다. 한창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절 찾았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일처럼요. 저에게 이제 시어머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남편 몰래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머니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며느라, 큰일이야. 어서 이리 좀 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이번엔 내 친구들이 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나만 못 갔어. 창피해 죽겠다고. 시어머니는 억지로 눈물까지 짜내며 하소연했어요. 경미는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도 봤대.
영희는 파리에서 에펠탑도 보고 스위스에서 융프라우도 갔대. 기순이는 이탈리아에서 명품 쇼핑도 실컷 했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아줌마들과 비교하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죠. 며느라, 나 여행 좀 보내줘. 나도 유럽 가고 싶어. 아, 유럽에 가고 싶어서 또 절 찾아오셨구나. 아, 그것도 제대로 가야지. 1등석 비행기에 5성급 호텔.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 제대로 구경할 테고 용돈도 충분히 있어야 해. 명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 귀로 흘리며 한참 동안 듣는데 갑자기 문득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시어머니께도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왜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잖아요.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거. 여태까지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으니 이번엔 제 차례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당한 걸 한 번에 갚아야 하니 그만큼 스케일을 크게 준비하고 싶었죠. 이런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제가 특별히 VIP 패키지로 예약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근데 어머님, 혼자 가시면 심심하실 텐데. 아, 맞아. 내 친구들도 데려가면 안 될까? 경숙이랑 정이랑. 둘 다 입이 고급이어서 피곤하긴 한데. 그럼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어머님. 제가 뭐든 예약해드릴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아이, 그럼. 아가야, 넌 정말 최고의 며느리야. 이때만큼은 시어머니가 정말 살갑고 친절했어요. 물론 그게 다 돈 때문이었지만요. 저에겐 힘을 실어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누가 좋을까 고민하던 중 정숙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정숙 아주머니는 우리 집 앞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저랑은 오며 가며 자주 보고 음식도 나눴던지라 사이가 좋았어요. 시모가 처음 오셨을 때도 두 분이 사이가 좋았는데 하도 시모가 돈 자랑을 하며 무시해서 멀어지고 말았죠. 저는 정숙 아주머니를 제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정숙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한 저는 정숙 아주머니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도 반가워하면서 그 전에 자주 봐서 좋았는데 이젠 얼굴 보기가 힘드네. 왜? 시어머니가 잘 못해줘? 딱 봐도 그 여잔 관상이 안 좋다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 명절 때도 안 오는데 말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진실을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 받기만 하시고 고마워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았죠. 뭐? 매달 200만 원씩 받아가? 그것도 모자라서 물건도 훔쳐갔다고? 네. 근데 제일 힘든 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면서 절 하대하는 거예요. 정숙 아주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바람을 피워? 세상에나. 그래, 어쩐지 막대 먹은 집안 같더라니까. 어쩌다가 하필 그런 집에 시집을 갔어. 당장 나와. 그때 제가 제안했죠.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실래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깨닫게 하고 싶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저는 정말이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행사에서 예약한 척하고 가짜 1등석 항공권, 가짜 5성급 호텔 바우처, 가짜 VIP 투어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아주 그럴듯하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어머님, 여기 모든 서류예요. 이거 들고 공항 가시면 돼요. 고맙다.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출발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드디어 유럽 간다. 1등석에 5성급 호텔이야. 우리 며느리가 돈이 많아서 다 해줬어. 심지어 내 친구들 목까지 해줬거든. 같이 한 달 동안 유럽 일주할 거야.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의심스러워했죠. 아유, 정말?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해줘? 아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디데이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출발 3일 전 시어머니가 집으로 친구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인사해. 우리 며느리야. 얘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착한지 몰라. 나한테 해주는 거 봤지? 어머 정말 고마워요. 1등석은 처음이라 너무 기대되더라고. 덕분에 우리도 호강하게 됐어요. 얘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복이 있네. 시어머니는 우쭐대며 자랑했어요. 아 우리가 파리에선 르브르 박물관도 가고 에펠탑에서 저녁도 먹을 거야. 스위스에는 융프라우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고 이탈리아에서는 명품 쇼핑도 실컷 해야지. 저는 최대한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 그리고 공항에는 현규 씨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한테 늦지 말라고 잘 신경 쓰라고 말해둬야 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여행 전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한테 말했죠. 내일 어머니 여행인 거 알지? 당신이 공항에 모셔다 드려. 아침 9시 비행기야. 뭐?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당신은 그걸 왜 이제 말해? 어머니가 그 먼 유럽 가시는데 아들이 배웅도 안 해? 여행 준비는 내가 다 했으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해야지. 난 회사에 중요한 일 있어. 남편은 투덜대며 우선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약속이 뭔지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바로 불륜녀와 제주도 여행이었거든요. 탐정이 이미 저에게 다 보고했으니까요. 출발 당일 새벽 5시에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남편은 6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준비하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정이었으니까요. 아 진짜 왜 하필 오늘이야?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그렇게 싫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이 바로 이혼소장 접수일이었거든요. 한편 공항에서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정숙 아주머니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 주시길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나타났대요. 자, 기념사진 찍자. 유럽 가는 기념. 그렇게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전화가 울렸대요. 아마도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때 귀가 안 좋은 시어머니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오빠 어디야? 빨리 와.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어. 공항에 온 건 맞아? 뭐? 오빠? 너 누구야? 나 현규 엄마인데 너 누구냐고? 어머, 오빠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내년쯤 오빠 이혼하면 저랑 재혼하기로 결정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원래 당돌한 건지 곁에서 몰래 지켜보던 정숙 아주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소리가 컸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경악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뭐라고? 이혼? 재혼? 아이 그건 그렇고 어머님 오빠 좀 바꿔주세요. 이러다 진짜 비행기 놓치겠어요. 저희 오늘 여행 가야 한다고요. 그때 정숙 아주머니가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어머 언니 여기서 뭐해? 정숙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다 들리게 크게 말했죠. 아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길래 설마 했는데 유럽 간다더니 오늘이었구나. 시어머니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틈을 타서 정숙 아주머니는 근데 사실 나 조금 전에 언니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혹시 그거 아들내미 내연녀 아니야? 아니 내가 언니 옆집 살면서 사실 본 게 수두룩하거든. 난 너무 자주 봐서 언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좀 볼래? 그러면서 일부러 시어머니 친구들이 다 볼 수 있게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제가 미리 보내둔 남편의 불륜 사진이었죠. 어머 진짜 현규네? 그럼 이 여자가 정말 아까 그 맹랑한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정숙 아주머니 핸드폰을 끄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당신 핸드폰을 켰는데 순간 시어머니 핸드폰도 울렸죠.
어머니, 아드님이 6개월째 불륜 중입니다. 증거사진 첨부할 테니 보세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확인하자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의 데이트 사진,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사진. 이게 뭐야? 자리로 돌아온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를 포함해서 다른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사진을 봤을 테니까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됐다. 넌 우선 빨리 집에 가. 지금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난 이제부터 알아서 가련다. 남편이 붙잡는데도 시어머니는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고 합니다. 창피하니 서둘러 출국하려는 셈이었겠죠. 1등석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확인해봤지만 예약은 없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성함으론 된 예약이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1등석으로 예약했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프린트해서 준 예약 내역을 내밀었지만 아마도 거기 있던 모두가 알게 됐겠죠. 그게 조작이라는 것을요. 고객님, 이건 존재하지 않는 내역이라고 뜨는데요. 정말 저희 항공사로 예약하신 거 맞나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죠. 어머님, 죄송한데 여행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갚을 게 있잖아요. 문자를 보고 경악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버렸고 친구분들은 수근거렸어요. 뭐야?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럼 우리 놀린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들 간수 못한 거 자랑하려고 우리 불렀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정숙 아주머니는 열심히 부채질했답니다. 근데 언니, 그거 알아? 언니네 며느리 임신했다던데? 언니 모르나 봐? 뭐? 임신? 3개월째래. 나한테 다 털어놓더라고. 그런데 언니 아들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이혼하고 혼자 키우겠대. 나도 아는 걸 언니가 몰라? 주변 사람들이 더 수근거렸어요. 뭐? 심지어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거야? 뭐 그런 파렴치한이 다 있어? 바로 그때 남편의 내연녀가 진짜로 어머니와 남편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남편인 척하고 일부러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오빠 여기 있었네? 왜 전화를 안 받아? 내연녀는 남편에게 뛰어와 안겼다고 해요. 주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비행기 놓치겠어. 빨리 가자.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어머, 아줌마가 오빠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로 인사드리긴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예요. 내년에 결혼할. 뭐? 결혼? 네.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그 돈만 많은 아내랑. 발칙한 내연녀 덕에 공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오가던 사람들도 수근거리며 다 쳐다봤죠.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갑자기 내연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대요. 아이 잠깐! 나 이 여자 본 적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딸이랑 갔다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모두의 시선이 그 친구분에게 쏠렸고 그분은 더 흥분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대요. 이 여자 남의 남편 꼬시는 걸로 유명한 애야. 우리 딸 회사에도 소문났었어. 툭하면 유부남만 꼬시고 즐기는 여자라고. 그때 얼굴 톡톡히 봐두길 잘했네. 불륜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완전히 잘못 걸린 거죠. 정숙 아주머니를 필두로 아주머니들이 불륜녀를 애워싸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여자가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어요. 지금도 유부남이랑 불륜여행 가려던 참이라던데 간도 크지. 맞아. 저런 여자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요즘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막 나가?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불륜녀는 전 몰랐어요. 이혼한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불륜녀를 붙잡고 내년에 결혼하겠다며? 내 아들은 이혼도 안 했는데 너 같은 여우한테 속았구나! 라고 소리쳤죠. 그때쯤 근처에서 기다리던 저는 곧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구경 잘하고 계세요? 네, 저예요.
보시다시피 아드님 불륜 증거 다 모았고 오늘 이혼소장 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받아가신 돈 변호사 통해서 다 돌려받으려고요. 뭐? 이혼소장?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오늘 이 난리 피우려고 작정한 거였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전 시어머니의 삿대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죠.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요. 어머니, 이거 2년 전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쳐가신 거 고소장이에요. 그때 제가 다 CCTV에 찍어뒀거든요. 금반지랑 저희 엄마 유품이었던 금팔찌 그리고 현금 500만 원 훔쳐가셨죠? 시어머니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땐 신혼이고 가족이니까 참았는데 이제 남이잖아요. 절도죄로 고소하려고요. 괜찮죠? 아참, 그동안 저한테 받아냈던 1억 5천만 원은 따로 받고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경악했어요. 뭐? 며느리 돈으로 훔쳤어? 1억 5천만 원도 훔친 거라고? 진짜 도둑이었네. 사태가 점점 커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연기가 따로 없었어요.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 아파. 아이고 나 살려. 다들 놀라서 119를 부르려 했지만 정숙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머 언니, 아까 유럽 가겠다고 팔팔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놀랐던 시모 친구들도 이내 이상하단 듯 수근거렸죠. 그러게, 아까 멀쩡했는데? 부여잡은 쪽도 오른쪽인데 무슨 심장이 아프단 거야? 상황이 불리해진 거란 시어머니는 진짜 아프다고! 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보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분풀이해야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냐? 폐가망신시킬 일이 따로 있지.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어. 얻어맞던 남편은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야, 아니 주연아,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보다. 용서요? 전 아직도 어머님이 한 말 전부 기억하거든요. 어머니가 제가 유산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애 낳을 거니까 괜찮죠? 물론 어머님은 못 보시겠지만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기만 하던 남편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도 있다며. 아니 있잖아. 원래 다들 실수하며 사는 법이야. 당신이 아이만 있어? 불륜녀도 있잖아. 그토록 바랬으니 계획대로 내년에 재혼해. 물론 나한테 위자료 내놓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자 그 어린 불륜녀는 이미 도망갔더라고요. 눈치 없는 줄 알았더니 생존 눈치는 있나 봐요. 아마도 다시 유부남은 못 건들겠죠. 상황을 지켜보던 정숙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도 되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전 그대로 돌아서며 원수 같던 시댁에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머니, 진짜 유럽 가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가세요. 그 잘난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라도요. 맞다. 이제 위자료 주고 나면 길거리에 나앉을 테니 그것도 힘들겠네. 저는 그렇게 유유히 공항을 떠났습니다. 제가 떠난 뒤로 시모 친구들은 시모를 흠잡기에 바빴고 모임도 완전히 파탄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정숙 아주머니가 보낸 동영상이 동네 단톡방에 퍼졌어요. 대박. 이게 그 건물주 며느리 눈 할머니야?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자랑만 했구나. 심지어 돈도 훔쳤다며.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됐어요. 뭐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더니 좀 다른 시기지만 바라던 바를 이룬 거죠. 그 뒤로 이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으니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 관련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정확하게는 담지 못하지만 저의 지난 서름을 풀어줄 만큼의 판결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라. 피고는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집은 제 명의였으니 남편과 시모는 그 길로 가진 거 하나 없이 쫓겨났습니다. 도망갔던 불륜녀는 아마도 영원히 도망간 것 같아요. 돈 없고 늙은 마마보이랑 뭐하러 만나겠어요.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시골로 내려갔대요. 며느리 등쳐먹은 시어머니, 아들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허세만 부린 여자, 며느리 물건 훔친 도둑. 이런 소문이 하도 퍼져서 견딜 수 없었대요.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도 투잡을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 폼생폼사로 사는 사람이라 괴로울 거예요. 커져버린 씀씀이도 감당하기 힘들 테고요. 전 남편이 끝까지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샛빛 같은 이름으로 지었어요. 대략 새로운 시작의 빛이라는 뜻과 같은 이름으로요. 출산 후 혼자 병실에 있는데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바로 정숙 아주머니였죠. 아이고, 애가 너무 예쁘네. 엄마 닮아서 복 많이 받을 거야. 감사해요, 아주머니. 근데 너도 참 대단해. 그렇게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고.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이게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 아주머니는 저희 아이에게 금팔찌를 선물했어요. 얘야, 넌 엄마처럼 강하게 자라야 해.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강인한 사람이 되렴. 그 후로 정숙 아주머니는 진짜 가족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명절에도 초대해 주시고 아이도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셨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해만 왔던 건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과 눈빛이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가끔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경찰 만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차갑게 경고하면서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게 어렵다면 아이라도. 내가 얼마나 아이를 보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 차단할게. 그리고 시어머니도 가끔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요. 전 그렇게 손글씨 좋아하는 분인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것도 답장하지 않았죠.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운명처럼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이해해줬어요. 참 다정하고 선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반대로요. 힘들었겠네요. 그런 일 겪어도 이렇게 밝은 모습인 게 대단해요. 이젠 과거예요. 샛빛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죠. 그 사람은 저희 아이를 친아들처럼 대해줬어요. 그렇지만 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걱정됐어요. 또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할까 봐요. 워낙 시모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셨죠. 언제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샛빛이도 친손자로 여겨주세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둘째까지 생겨 4가족이 됐어요. 새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 저는 가족과 함께 진짜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1등석도 호화로운 호텔도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였기에 저에겐 최고의 코스였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오랜 악몽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몇 년이나 살았나 싶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를 나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상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